야당에서는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필을 할 것이고요. 건설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선언적인 문구들을 구 후보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자님께서 네. 정치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주시려고 하잖아요. 저자님이 이런 이제 테마주 투자 네. 이런 책도 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중에 이제 정치 관련 그 테마도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다룬 이유가 이제 2022년에 뭐가 있죠? 대선이 내년 3월에 있죠. 내년 3월에 있나요? 네. 내년 3월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적과 관계없이 이 소식과 관련해서 주식들의 움직임이 등락폭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정치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투자할 때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오늘 그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돼. 사실 이제 그쵸? 제가 이제 우리 김도윤 작가님께서 네. 이렇게 좋은 출연 기회를 주셨는데 네.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어제. 이게 왜요? 왜냐면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고 그쵸. 잘못하면 우리가 혹세무민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제가 또 테마주 투자책 저자이기 때문에 그쵸. 또 제 책에서 나와 있던 어떤 주요한 이벤트 특징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안내하는 그런 계몽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팩트 파인딩 중심으로 그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약간의 좀 재미, 네. 웃어보자 뭐 이런 알겠습니다. 가벼운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정치 관련주. 일단은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게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요. 그 사이에 또 지방 선거가 있고 네. 또 국회의원 선거들도 있고 네. 이런 뭐 이 정치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 이렇게 레귤러하게 선거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반복성이 나타나는 네. 그런 특징이 이제 이 정치 관련 주들을 우리가 관심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는 돌아온다. 한번 돌아온다. 돌아오는데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네.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종목이 다변화되고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이 종목에서 급등을 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또 오를 거냐 그런 것들은 한 50% 정도는 네. 이렇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라고 우리가 정치 관련주라고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갈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서 조금 우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종목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지지율이라는 게 네. 점점 이게 처음에 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 그쵸. 그래서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 어떤 이 지지율 하락세에 우리가 과거에 고점에 샀던 그런 종목들을 좀 오랜 기간 손해보고 손절매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은 그런 좀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좀 주의가 가장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 바로 정치 관련 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3월 대선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왜 정치 관련 주들이 관심을 갖느냐 이제 이벤트가 남아 있다는 거죠. 무슨 이벤트냐? 출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당의 어떤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하나의 뜨거운 이제 관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올해 우리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선생님. 얼마 전에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만두는 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왜요? 왜냐? 우리가 이제 정치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 테마주를 저는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이 결국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
심리.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거죠. 어떤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거품이다. 이게 정말 과도하게 올라버리거든요. 뭐 단시일 내에 한 뭐 일주일 사이에 뭐 2배, 3배, 뭐 심하면 뭐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거품들이 네. 내가 저점에 잡았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고점에 잡아버리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낳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 세 가지를 버무리다 보면 저는 풍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커지는데 터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안 터지고 더 커진 다음에 빵 터지는데 네. 그 빵 터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잡은 자들은 네. 좀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인맥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축배를 터트리기 일보 직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내년 3월 이 대선이면 당 후보군을 한 9월이나 10월 뭐 이 정도에는 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 후보군이 사실 선정이 되고 나서는 인맥주들이 급락을 하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2017년인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 우리들 휴 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5개월 대선 5개월 전에 13,000원 정도 주가가 갔었거든요.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3,000원 갔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거든요. 종목 이름이 뭐라고 한번 차트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들 휴 브레인이라고 여기 보시면 한때 이 15,300원까지 대선 테마 이슈로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5,300원에 샀겠지만 지금 한 2,000원 되니까 거의 엄청난 급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최근 들어서 당의 어떤 대표 이렇게 선발 그 대표 후보군이 되면서부터 결국은 누가 이 먼저 도망가느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결국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뜨거움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보통 선거 앞두고 이제 몇 개월 전부터는 이렇게 이제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락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정치 관련주들을 관심 갖는 이유가 어떤 그 정치 후보군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정세균 총리도 이제 그만두시면서 어떤 선언을 할 거고, 이재명 지사님도 이제 선언을 할 거고, 윤석열 이분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나올 거고, 그런 어떤 출마 선언,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어떤 단기 관심을 끌고 그 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좀 시장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때 좀 잘못해서 내가 고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리스크를 좀 감당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있어요. 그 투자자들의 관심과 심리로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거품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고 순식간에 꺼져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보면 인맥, 뭐 학연, 혈연, 뭐 그다음 인간관계가 지금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관심이 많은 이 관련주로 엮이고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2022년에 대선이 언제 있는 거죠? 일단 2022년 3월 9일 날 우리가 대선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추운 겨울에 대선이 있었는데 지금 기사 보니까 2022년 3월 9일. 네네. 3월 9일. 3월 달에 이제 대선이 치러질 것 같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선에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뜨거운 과열의 상태가 조금씩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지난 4월에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열이 아마 한 빠르면 한 7, 8월, 8, 9월 정도부터는 이제 꺾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럼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면 이 정치 관련주는 결국 그 인물에서부터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어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대선 후보 누가 있나요? 지금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네. 머니투데이 기사에 보면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오세훈 시장은 당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이제 그 대통령 선거와는 좀 무관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창업자이자 최대 네. 주주 안랩 그리고 그렇죠. 써니전자라고 있는데요. 임원이 이제 안랩 출신으로 알려져서 이런 두 기업들이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네. 이분이 이제 그 유럽으로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 안랩 같은 경우는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됐어요. 왜냐면 정치인이 떠나가면 당분간 관심을 못 받잖아요. 관심을 못 받으니 당연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 하고 공매도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떠나간 정치인은 선거와 함께 돌아온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떠나갔다가 선거와 앞두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괜찮다라고 하면 이런 안랩 같은 종목은 좀 저평가일 때 좀 매수를 하고 그가 돌아올 때 좀 기다리는 그런 측면에서 몇 안 되는 그 정치 관련 주 중에 실적 측면에서는 좀 안랩은 봐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죠. 저자님 쓰신 이 책 테마주 투자책에 안랩 이야기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안랩의 그 주가는 그 안철수 선생님의 그 행보와 굉장히 연관이 많았나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시장 선거 출마, 대통령 선거 출마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과한 급등세를 한 번씩 보여줬기 때문에 기업 가치 기준으로 그리고 과거의 어떤 실적 기준으로 좀 저점 그리고 과거의 경험치 기준으로 저점이면 좀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그는 돌아온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선거는 규칙적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안랩이나 써니전자는 우리 그 안철수 선생님이 유럽으로 갔다가 복귀했을 때 안랩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올랐었고요. 써니전자는 한 4배 정도 올랐던 그런 경험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시도 하나 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이분들이 이제 가장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우리가 테마라고 하면 사실 좀 밑도 끝도 없는 테마 이야기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파평윤 씨라는 이유만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윤석열 선생님이 파편윤 씨인가요? 그런가 봐요. 파평윤 씨. 우리가 파평윤 씨의 대표적인 분이 최근에 그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신 윤여정 선생님이 파평윤 씨잖아요. 그래서 파평윤 씨가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일단 윤석열 선생님이 이제 파평윤 씨인데 관련해서 이 기사에 보면 애니능률이라고 최대 주주가 파평윤 씨 종친회 소속으로 알려져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우리가 크라운 제과라고 그 기업은 파평윤 씨라고 알려져서 급등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남윤 씨다. 이렇게 또 해명을 이거 약간 좀 코믹한 거네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법대 동문 또 부장검사 뭐 관련 이런 출신들 사회이사가 사실 정치주로 연결되는 건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해요. 사회이사가 그만둬 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나 오너들은 이렇게 그만둘 일이 적은데 사회이사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사회이사가 임기를 채우고 그만둬 버리면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현이라든지 이 기사에 보면 서현탄 메탈, 서현이와 뭐 덕성 우선주 이런 기업들이 뭐 서울대 동문이라든지 부장검사 출신으로 해서 이렇게 기사에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에 이제 5가지는 이제 기사를 봤을 때 위에 이 5가지는 그 학연. 그렇죠. 애니 능률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혈연.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신문 기사에서는 언급이 안 됐는데요. 아버님이 충청도 공주 이런 데서 좀 사셨고요. 네. 파평윤 씨가 또 충청도에 집성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청도 공주 부근에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떤 땅을 갖고 있거나 본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관심을 받았던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윤석열 선생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전시 사업을 하는데 그 전시에 후원을 했던 기업들도 또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끈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세를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낙연 선생님 보면 이 동생분이 이제 관련했던 기업 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남선 알미늄이라는 SM그룹 계열사 대표를 맡다가 그만두세요. 그러면서 남선 알미늄이 이제 어떤 관련주에서 한번 좀 휘청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곳으로 또 이렇게 전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삼부토건이 또 인기를 얻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월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동문이다. 뭐 이런 이슈로 또 관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 조금 이제 하향세를 최근에 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지율이 하향세를 보이면 그만큼 또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도 하향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윤석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이게 하나의 이벤트에 굉장히 강한 특징을 정치주들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선생님이 검찰총장을 그만뒀을 때 그때 또 급등세를 보여주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주가 급등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제 일단 제야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 심리는 이분이 이제 다시 정치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주가 급등을 한번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을 지금 좀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 기사에 보면 오리엔트 바이오나 오리엔트 전공, 뭐 성한, 토탈 소프트 등이 있는데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계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그 이후로 이 급등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성한 같은 경우는 그리고 토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앙대 동문이다. 뭐 이런 이유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여기 오리엔트 전공이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회사 중에 오리엔탈 전공이라고 있어요. 오리엔탈 전공은 금태섭 전 의원의 처갓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리엔트 전공과 무관한데 이름이 엇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리엔까지만 치고 사버렸구나. 오리엔탈 전공을 샀는데 그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오리엔탈 그 회사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냥 어쨌든 오리엔트 전공인 줄 알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오리엔탈 전공을 사는 거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 관련 주들은 일단 이재명 그 지사님이 안동 쪽에 그 고향을 두시고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안동의 어떤 관련 그런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학교, 중앙대학교 동문들 그리고 성남 시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남 시장 하시면서 뭐 성남 창조 경영 포럼 이런 것들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었던 그런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끌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 외에도 뭐 홍준표 또 정세균 관련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리고 무상교복 또 화폐 개혁 이런 이슈들로 또 관심을 받던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부가 교복을 무상으로 하더라도 그 기업 실적과는 사실 무관하거든요. 부모님이 사주거나 국가가 사주거나 어차피 교복은 한정돼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이벤트가 될 것 같다. 실적과 사실 무관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또 정세균 이 기사에는 없지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압혜정씨래요. 그래서 압혜정씨 관련 기업이 관심을 뜨겁게 받았는데요. 근데 2016년도에는 이게 김무성
그 당시에 대표님이 한양대에 나왔는데 한양대 동문으로도 좀 엮여서 그렇게 주가 급등을 보여줬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선 출마 선언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그런 과정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뉴스 일면이 되고 그때 한 번 더 관심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당 대표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가가 꺾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지난번 대선, 지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겪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주가가 꺾이는 흐름이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맥주들은 지금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리스크 관리, 너무 버블이 아닌가라는 측면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우선주들 같은 경우 과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노루 홀딩스 우선주라든지 노루페인트 우선주, 뭐 동양 우선주 이런 기업들이 정치 이슈들과 엮이면서 오늘도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이렇게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주들의 이런 급등세는 보통 과열 시장의 마지막이라고 보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의를 할 측면도 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강력단체장 선거 등 주기제 선거가 들어오면 이제 이게 주요 이제 정치 관련 일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선거 일정에 따라서 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몇 가지 좀 조언을 하자면 일단은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선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락을 하거든요. 원래의 기업 가치로 가든지 아니면 어찌됐든 조정을 심하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당선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을 보자.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은 다음번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당선이 돼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어떤 후보들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선거에 떨어지고 한 달 안에 그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만 괜찮다면 그런 기업들을 좀 사서 무관심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아라라는 게 어떤 이런 관련주들의 기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만 괜찮다면 그리고 과거의 경험치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면 선거 이후 떨어진 다음에 주가가 많이 좀 낮아졌을 때 좀 투자하는 그리고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그런 철학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떨어진 자를 선거 이후에 좀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은 한 두세 달, 뭐 그 정도는 약간의 열기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한 9월이 넘어가면 좀 조심하는 구간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인맥주들은 보통 이 어떤 후보군이 이렇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난립을 되게 많이 해요. 문어발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후보가 압축되고 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은 정책적인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 뭔가 붙을 텐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선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좀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건설 이슈가 가장 뜨거운 앞으로의 정책적인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야당에서는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에 어떤 보여줬던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어필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어떤 규제 이런 측면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건축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그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이죠. 지금 당선 이후로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건축과 연결되는 것들이 주로 건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건자재도 있고요. 페인트도 있고요. 철강도 있고 이렇게 묶음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그리고 어떤 경기 회복 이런 측면에서 건설주도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건설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4차 산업에 대한 네. 그런 선언적인 문구들을 구 후보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 바이든 정부와 어떤 호흡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이야기하고 탄소 제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미국 정부와의 노선을 같이 가는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발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구 고령화. 그래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어떤 노인 복지 측면과 그다음에 출산율 제고 이런 측면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네. 내심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지금은 인맥보다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당선이 된 이후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 기간 급등세를 보여준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코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1년 전에 미국 선거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께서 친환경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했어도 상당 부분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이벤트를 이제 앞으로 발표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맥은 한 길으면 3개월, 하지만 네. 이제 정책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바라봤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 기사도 보니까 여기 정치 테마주 탄생이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고리가 된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후보와 이제 정당의 정책을 토대로 한 내용 있는 테마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인연에 기댄 정치인 테마주가 대부분이라는 건데 이제 그 저자님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런 인연이라든가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게 아니라 인물들의 공약과 정책을 우리가 좀 포커스 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은 제가 보기에는 한 석 달 정도 남은 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 9월 정도 이후로는 인맥주들의 급락세를 보일 가능성. 네. 선거 한 6개월 앞두고부터는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오세훈 그 관련주로 언급되는 진양산업, 뭐 진양화학, 진양폴리, 진양트리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기업들이 서울시장 선거 다음날 급락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더 나올 뉴스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기대감에 급등을 했지만 네.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끝났고 이분이 대선에 나오기는 일단 어렵고 요 그렇기 시즌인가 때문에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다음번 이제 오세훈 시장님은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랜 시간을 이렇게 버텨야 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급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어떤 출구 전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특히 인맥 관련주들은 네. 언제 내가 탈출을 잘할 거냐. 최근 들어서 도지코인 아시잖아요. 네네네. 도지코인이 우리 머스크가 SNL 네. 세러데이 나이트 출연을 한다고 네. 급등세를 보였어요. 도지코인의 머스크가 세러데이 나이트에 나와서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막상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더 나올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도 네.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더 나올 뉴스가 있는가, 더 나올 뉴스가 없다면 네. 시장은 급락을 하더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늘 강조드리지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는 것을 꼭 공시를 기억을 하자. 그러니까 급등주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되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좀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하더라.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 계속 갈 것 같지만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는 순간 위탁 증거금률이 100%가 되면서 빚내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주가가 빠지더라. 그래서 내가 운 좋게 어떤 이런 정치 관련주를 샀는데 단기 급등을 했는데 과연 언제 팔아야 되나요? 라는 그런 관심이 있으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 사이에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괜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후에 한 3%, 5% 벌겠다고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서 뒷북 투자로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버블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자,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건설주는 지금 많은 분들의 좀 고민을 해결해 주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것들이 이제 원래는 소망에서 그 소망을 넘어서 이제 모두가 이제 너무 저도 마음이 되게 급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작가님 부자시잖아. 예, 무슨 말씀. 집도 없습니다. 뭐 그래도 이 70만이 넘는 네네. 구독자가 있는데요. 마음이 벌써 배부르신 거죠. 그렇죠. 그건 배부르지만 네. 제 몸 편히 누울 곳이 필요하네요. 여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미래 먹거리니까. 주요 이제 약간 충돌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미국의 어떤 주요 증시 전문가들이 하반기 주요 이슈로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여기에 테이퍼링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미국 재무부 장관 그리고 FOMC 의장이 지금 주식시장은 버블이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를 이제 끊겠다라는 선언적인 문구 언제부터 할 거냐? 시장은 빠르면 올해 안에 할 거다. 늦으면 내년에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서 지금 추천하는 것들이 경기 민감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코로나19 회복이 미국이 테이퍼링을 왜 하느냐? 경기가 회복될 거다. 백신 접종률을 9월 달까지 75% 이상 미국이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양적 완화를 앞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들 뭐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뭐 면세라든지 카지노 그리고 항공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철강 뭐 유통 이런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을 많이 추천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친환경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은 사실 경기 민감주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면 이렇게 지금 실적보다 미래의 실적치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약간의 버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약간 이해상충 부분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 그런 면에서는 여나 야나 상관없이 이런 4차 산업들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강력하게 AI라든지 모빌리티 산업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미래의 희망감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다분히 정치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그런 정책적인 수단.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주를 우리나라 증시 전문가나 미국의 증시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주도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동시에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첫 번째가 이제 건설주고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이고 세 번째가 또 인구 고령화랑 출산율 제고. 요거 관련된 섹터들도 아무래도 조금 실적적으로 호재로 작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청년 실업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 실업이면 이제 주로 우리가 뭐 채용하는 그런 업체들이라든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출산율 이런 부분들은 애기용품 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관심을 받고요. 고령화라면 이제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원격 의료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는 그런 화두들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과연 여론조사 1위 후보들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거냐 이게
사실은 뜨거운 이제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정책들을 각 그 보수적인 정당과 그리고 진보적인 정당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내놓을지.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복이라든지 화폐개혁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한번 정치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정책적인 이슈로 최근에 관심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정치 후보들이 굉장히 난립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맥주에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면 1등 그 후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중간에 중도 사태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지 않게 낙마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선거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정말 미미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관심권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후보군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더 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후보군들은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더 높은 한마디로 거죠. 여든 야든 1등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1등 인물한테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그나마 이 후보군들이 그나마 좀 더 버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이렇게 바람의 미풍처럼 이렇게 출마 선언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라짐의 정도가 파도로 치면 파도의 높이가 굉장히 낮은 거죠. 낮게 쳤다가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거고, 좀 이 지지율이 1위인 후보는 높게 쳤다가 결국 사라지는 거고. 사라지는 건 동일하지만 그 높이나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1등 후보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가더라라는 측면을 하나 이야기하고요.